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봤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가까웠기 때문에 더 쉽게 속을 수도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한 집안,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이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진짜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 저는 꽤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내과 의사셨고 엄마는 미술사를 전공하신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저희 외가가 대대로 미술을 하는 집안이라 자연스럽게 집안 전체가 문화와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미술품과 고미술을 일상처럼 접하며 자라났죠. 주말이면 미술관과 박물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엄마가 읽으시던 미술 서적을 제 낙서장처럼 펼쳐놓고 그림 그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엄마, 이건 뭐야? 얼굴이 네모야. 진짜 이상해. 그건 피카소 작품이야. 아주 유명한 화가란다. 이상해.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그게 바로 피카소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걸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 거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그리는 걸 피카소는 알았던 거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도 자연스럽게 미술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대학 진학 이후에는 유학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영국으로 건너가 미술작품 보존 과학을 전공했고 고대 유물 복원부터 현대 보존 기법까지 두루 배우며 전문성을 쌓았어요. 매일같이 박물관과 연구소로 오가며 실제 유물에 손을 대는 수업은 말로 다 못할 만큼 짜릿했죠. 유학을 마친 뒤 귀국 후에는 문화재청 산하 외부 연구소에 들어가 일하게 됐고 국가 주요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경력을 쌓았어요. 이후 민간 갤러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이직했고 큐레이터로 일하며 여러 유명 전시를 기획해 성공을 거뒀죠. 성과가 알려지자 업계에서도 이름을 조금씩 알리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술계에서 이름난 재력가이자 미술관 관장이신 분에게 전화를 받게 됐어요. 바로 지금의 시모였죠. 윤혜진 씨 맞으시죠? 전부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공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전시 기획도 인상 깊더라고요. 혹시 한번 미술관에 와줄 수 있을까요? 네, 연락 감사드려요. 관장님 미술관에 대해선 저도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미술관이 새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 새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저는 제안을 수락했고 그 미술관에서 일하게 됐어요. 좋은 제안이기도 했지만 직접 만나본 시모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좀 큰 미술관 가진 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만난 시모는 단순한 재력가가 아니었어요. 미술에 대한 이해도와 문화적 감각이 깊은 분이셨고 저의 전공과 실무 경험도 충분히 존중해 주셨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건축을 전공한 남편은 당시 미술관 부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중이었고 저는 큐레이터로서 전시 공간 구성에 관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게 됐어요. 이쪽 공간 비율이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설치 미술엔 충분하겠지만 조명이 세서 조정은 필요하겠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연광이 세서 걱정했는데 조도 조절 방안 다시 넣어야겠네요. 네, 그럼 아이템 리스트도 곧 업데이트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남편과는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차츰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자기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무엇보다 제 전문성과 열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그렇게 연애로 발전한 뒤 큰 다툼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시가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겸 학예사로 일했고 유럽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 왕실 컬렉션 특별전을 유치하게 됐어요. 그 전시는 관람객 수 최고 기록을 세웠고
미술 잡지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불러 모았죠. 그러면서 시모는 저를 친딸처럼 아끼고 신뢰하게 됐고 자신의 뒤를 이을 인물로 절 생각하신다면서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네가 없었으면 이번 전시 이렇게 성공 못했어. 정말 고맙다. 아주 든든해. 저도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어머님. 다음 전시도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그런 신뢰를 받으며 결혼 7년 차가 되었고 그 무렵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동생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시동생은 귀국하자마자 대기업의 스카우트대에 일하게 됐고 1년도 안 되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확신이 있어? 너 결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거 아니다. 가볍긴 나 진짜 진지해. 그리고 집에서도 이미 허락받았고. 그렇게 처음 보게 된 예비 동서는 첫인상부터 단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고 어릴 적 뉴욕에 살았던 경험과 뉴욕대 졸업 후 뉴욕 현대미술관 인턴 경력을 자랑했어요. 특히 현대미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국제 감각을 강조하며 한국 미술계의 유럽 중심주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한국 미술계는 아직도 너무 유럽 중심이에요. 현대미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느려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만 해도 안 그렇다니까요. 한국 미술계도 이제 좀 변해야 해요. 관객도 이제는 새로운 콘텐츠를 원하죠. 어머, 얘, 너 얘기 한번 잘했다. 실은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던 차야. 전시회도 너무 비슷비슷한 일색이고 말이야. 그렇죠? 지금은 NFT나 미디어 아트처럼 체험형 콘텐츠가 주목받는 시대잖아요. 제가 큐레이팅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결합해서 좀 더 많은 관객들이 쉽게 미술을 접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미국에서 그런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 말에 시모는 눈을 반짝였고 곧 예비 동서를 미술관 기획팀에 합류시키셨죠. 예비 동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와 유려한 언변으로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냈고 프로젝트도 연달아 맡아 성공시키면서 시모의 전적인 신뢰를 받게 됐어요. 이번 기획안은 희영이랑 같이 논의해보면 어떻겠니? 그 아이가 아주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프로젝트 진행도 잘하더구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술관 내에선 점점 예비동서가 중심이 되고 저는 점점 밀려나 마치 예비동서의 그림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실적도 있었고 미술관을 함께 키워왔지만 언젠가부터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예비동서에게 쏠리게 됐죠. 속으로는 화도 나고 서운도 했지만 밖으로 티를 낼 순 없었고 묵묵히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메인 큐레이팅을 맡을게요. 윤 팀장님은 학술 자문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문서 정리해서 드릴게요. 예비동서의 말투는 예의가 있어 보였지만 마치 자기가 제 상사인 듯 구는 게 솔직히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예비동서가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버틸 수밖에 없었죠. 저희 미술관은 그 무렵 꽤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외 재단에서 먼저 제안을 해온 공동사업이었고 영세미술관으로선 흔치 않은 기회였죠. 사업 규모도 크고 성공 여부에 따라 미술관 위상이 확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당 재단 쪽은 유럽과 미국의 여러 미술관과도 협업해왔던 곳이라 그들과의 파트너십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저 역시 내부 실무진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실했고 꼼꼼하게 자료 정리하며 매일같이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 남편이 문제를 터뜨리고 만 거예요. 저희 남편은 미술관 부지의 일부 리노베이션 계약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만 계약서 조항 검토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사실 서류 작업이 제일 복잡했거든요. 현장 실무진과 설계 사무소, 시공업체까지 다 얽혀 있었고 외부 프로젝트와 일정도 맞물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남편이 정말 중요한 계약 조항 하나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 사인을 해버렸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이 조항 분명히 사전 합의에 없었던 거야. 이거 당신이 놓친 거야? 내가 확인했을 땐 이런 내용 없었어. 아마 중간에 수정본이 올라온 걸 잘못 넘긴 것 같아. 그걸 확인 안 하고 사인한 거야? 그날 회의가 겹쳐서 급하게 처리하느라. 분명 내가 본 최종본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내 실수야.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게. 당신 원래 이런 거 놓치는 성격 아니잖아. 대체 왜 그런 거야? 어머님 많이 화나실 텐데. 결과적으로 거액의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 해외 재단 쪽에서도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계약 미이행 시 위약금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통째로 엎어질 수도 있는 위기였죠. 내부적으로 완전 비상이 걸렸고 시모는 말 그대로 폭발하셨어요. 평소에는 절대 목소리 높이지 않던 분인데 그날은 회의실에서 책상을 세게 치며 언성을 높이셨죠.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너니까 믿고 맡긴 거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미술관 이름을 걸고 할 짓이냐고. 죄송해요, 엄마. 저도 바로잡으려고 연락은 계속. 지금 이 사태를 바로잡는다고 뭐가 되니? 우리 신뢰는 이미 구겨졌어. 도대체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애미 망신을 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번 건은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네가 무슨 수로 책임을 져?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여러모로 너한테 실망이다. 그 자리에 있던 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망신을 줘야 했나 싶기도 했고 더 참담했던 건 그날 회의 끝나고 나온 분위기였어요. 시모도 그렇고 시부까지 나서서 남편을 심하게 나무랐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네 분야에서도 신뢰를 못 받는 거야. 내가 널 믿고 소개까지 해줬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다 제 잘못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예비동서가 등장했어요. 그날은 회의 안건에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시모가 불러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손 써볼게요. 제 인맥 중에 이 재단 쪽과 연결된 쪽이 있거든요. 위약금 문제나 일정 조율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진짜 괜찮겠어요? 이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일 수도 있어서. 괜찮아요. 어차피 손해는 막아야 하는 거고 제가 그냥 뒷수습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일정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전반적인 조정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말 그대로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예비 동서가 재단 측과 협상에 성공해서 위약금을 일정 부분만 감면받고 프로젝트도 원래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갑자기 미술관 내부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내가 괜히 며느리로 마음에 들어한 게 아니야. 너 하나로 우리 미술관이 산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그걸로 완전 게임 오버. 예비동서는 경기 판세를 완전히 뒤집은 구원투수가 됐고 반대로 남편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입지를 잃었죠. 시모는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너 때문에 다 망할 뻔했는데 네 재수씨 될 사람이 다 살렸어. 이게 무슨 꼴이니? 너도 좀 배워라. 아랫사람한테라도 배울 건 배워야지. 도대체가 이래서야 너한텐 뭘 맡길 수 있겠니? 그 말들은 저한테까지 상처로 다가왔어요. 남편이 실수했던 건 분명하지만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 실망이 저한테까지 번졌고 시모의 말투에서도 예전처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었어요. 제가 준비하던 전시 프로젝트 역시 슬그머니 예비 동서 쪽으로 넘어갔고 기획 명의마저 변경됐다는 걸 내부 회란 메일로 알게 됐을 때 속에서 뭔가 쓰라리게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기획안 원래 제가 6개월 전부터 준비하던 건데요. 제가 참여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은 일단 급하게 정리해야 하니까 네가 맡기엔 좀 늦은 감이 있어. 그리고 이건 방향성이 바뀌었어. 희영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봤자 받아들여질 상황도 아니었고 이미 시모의 시선은 완전히 예비 동서 쪽으로 쏠려 있었으니까요.
미술관 내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저보다 그에게 보고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퍼졌고 회의에서도 저의 의견은 슬쩍 묻히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심정이었지만 그걸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내부 분위기는 이미 예비 동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고 시모 역시 더는 제게 의논하거나 믿고 맡기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그날 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봤어도 당신 기획안까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당신한테까지 피해 끼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지금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냥 우리 둘 다 정신 바짝 차리자. 이대로 밀릴 순 없으니까. 미안해, 정말. 당신도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보기엔 동서 보통 아니야. 이러다 우리는 완전 뒷방 늙은이들 신세되게 생겼다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 한편은 이미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지키려 애썼고 묵묵히 일만 하며 실적으로 증명해온 자리였는데 어느새 저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예비 동서는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처럼 당당하게 미술관을 장악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무렵 예비 동서와 시동생의 결혼식 준비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미술관 쪽은 이미 예비 동서가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 상태였고 예비 동서 본인도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했죠. 미술관 사람들도 다 예비 동서를 이미 관장 며느리라고 부르며 적응해가는 분위기였고요. 결혼 준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어요. 시가 쪽에선 시부모, 저희 부부, 시동생이 함께 참석했고 예비 동서 쪽에서는 부모님과 친오빠 부부가 나왔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뭔가 묘한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정도로 딱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예비동서 오빠 내외의 느낌이 뭔가 안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말투나 분위기, 태도에서 뭔가 잘 배운 집안 출신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첫인상부터가 뭔가 좀 싼 티가 난달까? 심한 말 같지만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게다가 대화를 나눌수록 그런 느낌이 더 선명해졌어요.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았다는 느낌도 없었고 무언가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같은 인상이랄까. 비싼 옷을 입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봐도 명품을 두르고 있는데 왠지 조악하고 촌스러운 느낌.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희영이 얘기를 들으니 어릴 때 뉴욕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경험이 미술적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고요. 아, 뉴욕이요? 예, 어릴 때 살았죠. 맨하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맨하탄이요? 동서한테 듣기론 뉴욕 시내가 아니라 외곽에서 살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 그게 맨하탄에 잠깐 살다가 옮겨간 게 외곽 쪽이었어요. 어릴 땐 그쪽에서 잠깐 살았죠. 이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론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예비 동서가 어릴 때 외곽에서 살았단 얘기는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오빠는 또 맨하탄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니 뭔가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두 사람이 설명하는 톤이나 말투에서도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고요. 예비 동서의 당황한 듯한 모습도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일부러 슬쩍 떠보자는 마음으로 전 일부러 계속해서 뉴욕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맞장구만 쳐주다가 분위기를 보며 한마디 툭 던졌죠. 예전에 뉴욕에 출장 갔을 때 참 재미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활기차고 뭔가 성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직접 가보니까 뉴욕이 왜 빅애플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예비 동서 오빠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그렇죠. 뉴욕은 길거리마다 과일 가게도 많고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뉴욕 살면서 사과 많이 먹었어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애써 참았어요. 뉴욕이 빅애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사과 많이 먹었다는 말로 답을 하는 걸 보니 진짜로 뉴욕에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아, 사과요?
아, 농담입니다. 저도 애플 주식 갖고 있어요. 뉴욕이 애플 중심지잖아요. 예비동서가 눈치를 주자 그 오빠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 뻘소리에 예비동서가 잽싸게 웃으며 수습에 나섰죠. 저희 오빠가 원래 이렇게 유머러스해요. 분위기 풀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농담이죠, 농담. 시모와 시부는 애써 웃으며 넘어갔고 상견례는 무난하게 마무리되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우린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당신 아까 들었지? 들었어. 뉴욕에서 사과 많이 먹었다는 얘기.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나 진짜 아까 황당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니까. 이상해. 분명히 이상해. 뉴욕이 왜 빅애플인지도 모르는 뉴욕 출신? 그걸 모르고 뉴욕에서 초등학교 다녔다고? 거기다 그 사람들 행색은 또 어떻고? 내 말이 그 꼴들이 어딜 봐서 부잣집 잘 배운 집 자제들이냐고. 많이 쳐줘야 성공한 조폭 부부 같더만. 남편과 저는 역시나 느낀 인상이 똑같았어요. 그 가족들의 이상한 느낌도 그렇고 그 가족이 말하는 배경 스토리들도 하나같이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예비동서 어머니는 자기가 문화재 관련 비영리 재단에서 오래 일했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주요 재단 중에 그 이름이 없었고 설명하는 프로젝트들도 이상하게 모호했죠. 예비동서 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자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그날 상견례 이후 남편과 저는 예비동서 쪽에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 상견례에서의 대화 하나하나가 계속 뇌리에 맴돌았고 특히 그 오빠라는 사람의 어설픈 태도와 말투 그리고 가족끼리조차 앞뒤가 맞지 않던 미국 생활 스토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 둘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어느새 공통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파보자.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배경이 진짜 맞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보자 그런 결심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예비 동서를 조심스럽게 떠보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반응을 살피기로 했죠.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해본 뉴욕 이야기를 꺼내면 뉴욕에서 오래 살았다던 예비 동서에게 뭔가 빈틈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미술관 기획팀 회의가 끝나고 잠깐 티타임이 있었을 때였어요. 다들 커피를 들고 담소를 나누는 중이었고 예비 동서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예전에 뉴욕 모마 미술관으로 출장 갔을 때 모마 앞 도넛 플랜트 자주 들렀었거든요. 모마 구경하고 나오면 바로 왼쪽 골목에 있던 작은 가게였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분수 앞에 있던 거요. 어머, 형님도요? 저도 거기 단골이었어요. 분수 보면서 도넛 먹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어요. 모마 앞에는 분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도넛 플랜트도 모마 바로 옆이 아니라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요. 다른 미술관에 근무하던 시절 출장으로 뉴욕에 2달 정도 머물렀던 저는 거리감과 위치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비 동서는 제 말에 맞춰 대충 답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였죠. 아참, 그러고 보니 분수는 거기가 아니었네요. 도넛 플런트도 바로 옆은 아니었는데 착각했나 봐요. 헷갈렸네. 그 말에 예비 동서의 얼굴이 살짝 굳더니 허둥대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 저도 다른 미술관이랑 착각했네요. 여러 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순간 헷갈렸나 봐요. 형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요. 그 말에 제가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뉴욕에서 산 적 없는 거구나. 말로만 그럴듯하게 꾸민 설정일 뿐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저런 실수를 하진 않거든요. 특히 모마와 도넛 플랜트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조합이 아니라서 직접 다녀온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위치 관계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떠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회의 전 팀 미팅에서 해외 미술관 전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예비 동서에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이번에 테이트 모던에서 올가 카를로바 회고전 연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런던 갔을 때 거기 아시안 아트 갤러리 옆에서 티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 테이트 모던. 저도 거기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마르크 샤갈인데 샤갈 작품이 거기 전시됐었거든요. 샤갈이요? 테이트 모던엔 샤갈 상설 전시는 안 했던 걸로 아는데. 예비동서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급히 말을 돌렸어요. 맞다. 그건 메트로폴리탄이었나? 제가 워낙 여러 미술관에 다니다 보니 가끔 헷갈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옆자리 직원이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더라고요. 그 사람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전에 구겐하임 갔을 때 전시보다 건물 구조에 더 놀랐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보는 방식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쵸. 나도 거기 갔을 때 계속 위층으로 올라가느라 다리 아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차 싶었어요. 구겐하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보는 구조예요. 전시장이 나선형으로 설계돼 있어서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서 걸어 내려오는 게 특징인데 그걸 거꾸로 말한 거죠. 거긴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혼자 갔을 땐 방향이 헷갈려서 위로 올라간 기억이 있어서요. 그 변명에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뿐 아니라 그 질문을 한 직원도 느꼈는데 둘이서 눈빛을 슬쩍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거기서 더 물고 늘어지면 티가 날 것 같아 묻진 않았지만 이미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죠. 같은 실수를 3번이나 반복한 사람은 정말 그곳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수없이 다녀왔고 심지어 인턴도 했다지만 그 어떤 세세한 디테일도 맞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촉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말실수 같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조잡한 거짓말들, 엉뚱한 설명들, 그리고 그걸 둘러대기 위한 억지 웃음들. 그 모든 게 다 그럴듯하게 짜여진 연극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예비동서를 마주할 때마다 표정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눈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공감하는 척하는 그 표정이 진심인지, 그리고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허점들을 가만히 메모해 두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마주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막연한 불쾌감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로 말이죠. 그렇게 제 안에서는 예비동서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지만 예비동서는 아마 제가 자기를 의심하는 줄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예비동서는 더 당당해졌고 마치 미술관의 후계자라도 된 듯 모든 일에 앞장섰죠. 예비동서와 시동생의 결혼식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고 미술관 분위기 역시 이미 그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전시 기획이나 외부 미팅도 그 친구에게 맡기기 시작했고 내부 직원들도 더는 저에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미술관에서 그림자처럼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마음속 불씨는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러던 중 시모 생신이 다가온 겁니다. 저희 시간은 생일을 조용하게 보내는 편이라 집에서 간단히 가족끼리 식사하는 걸로 정해졌고 저는 아침 일찍 시가로 갔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와 함께 부엌을 정리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생선 손질에 창거리 세팅까지 하느라 손이 쉴 틈이 없었죠. 앞치마에 땀이 배었고 머리카락도 몇 가닥씩 얼굴에 붙었어요. 그러는 동안 예비 동서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계속 뭔가를 입력하고 전화 통화를 해대며 바쁜 척을 하더니 아예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잠깐 주방에 들어오더니 물을 한번 흐르는 듯 씻곤 슬쩍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익숙한 그 웃음, 희죽희죽한 그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죠. 형님은 그러고 보니 꼭 여기서 일하는 직원 같아요. 앞치마가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 내가 원래 뭐든 좀 잘 어울리는 편이야. 억지로 농담으로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말투, 그 표정, 그 힐끗거리는 눈빛까지 전부 절 무시하는 뉘앙스였거든요.
결혼하시고 나면 그냥 전업주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미술관을 맡을 테니까 형님은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뒤돌아봤어요. 도마 위에 있던 파채를 썰던 칼끝이 덜컥 멈췄고 저는 천천히 얼굴을 돌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뭐 별 뜻이랄 건 없고요. 형님도 이제 좀 쉬셔야죠. 나이를 생각해서라도요.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면 미술관은 저한테 맡기신다고. 그 말을 하면서 일부러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모습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그대로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를 애써 삼켜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맘대로? 예비동서가 놀라 뒤돌아봤고 저 역시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거기엔 남편이 서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했어요. 아주버님? 왜 그러세요? 감히 사기꾼 주제에 무슨 자리를 넘봐? 그 말에 예비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모가 놀라 거실에서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남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남편은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시모에게 내밀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펴본 시모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종이를 들여다봤죠.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지명수배 전단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엔 예비동서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혀 있었고 특수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름도 출신도 학력도 모두 거짓. 예비동서가 쌓아온 모든 배경이 조작된 가짜였다는 걸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명수배라니, 특수사기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어요. 예비동서는 그제야 안색이 창백하게 바뀌며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님. 저거 믿지 마세요. 저만 믿어주세요. 저 사람들 저거 다 쇼하는 거예요. 제가 미술관 차지할까봐 저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다 조작된 거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다시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모 앞에 던지듯 내밀었죠. 웃기지 마. 네가 사기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이게 대체 무슨... 그 서류 안에는 저희 부부가 사설 탐정을 통해 수집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예비 동서가 과거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던 기록,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던 이력, 본인을 미대 출신이라 속이며 남성들에게 고가의 그림을 팔아넘긴 사기 행각까지, 심지어 예비 동서가 사용했던 위조된 학위증까지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이름을 바꿔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는 정황도 상세히 정리돼 있었죠. 너 이게 다 사실이냐? 다 가짜예요. 형님, 아주버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동서, 아니, 야, 너 정말 뻔뻔하다. 어쩜 이렇게 증거를 다 가져온 상황에서도 그렇게 낯짝 두껍게 거짓말을 하니? 하긴 아무나 지명수배까지 떨어지는 사기꾼이 되진 않겠지. 모든 증거에 충격을 받은 시모는 입을 막고 주저앉았어요. 소파 쪽으로 휘청거리며 가더니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해? 그럼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건 그럼... 어머님, 진짜 아니에요. 형님은 저 미워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잘하니까 질투나서.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가만히 있을 이유도 없었어요. 내가 널 질투해서 이랬다고? 네가 그따위 방식으로 올라서려던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사람이니? 도넛 가게도 모르는 게 뉴욕에서 살았다고 거짓말하고 구겐하임 구조도 모르면서 인터넷다고 떠벌리고 네가 상견례 때 가족이랍시고 데려 나온 인간들 다 꾸며낸 놈들이잖아. 예비동서는 말문이 막혔는지 그저 손만 허우적댔고 그 순간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어요.
넌 이제 끝났어. 경찰에도 신고 접수할 거고 네가 남긴 미술관 기록도 전부 정리될 거야. 그 말 뒤로 남편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직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이 모든 계획 저 여자 혼자 꾸민 거 아니야. 새아버지가 저 여자를 끌어들인 거야. 뭐라고? 남편의 말에 시몬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한 발짝 물러섰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새아버지 그 사람 엄마를 속였어.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그 인간이 모든 원흉이었다고. 뭐라고? 나 기억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고 엄마는 그 사람 말에 기대기 시작했지. 고맙고 위로가 되니까. 근데 엄마, 그게 다 계산된 거였어. 시모는 입을 다물고 있지 못했어요. 시모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은 시모 앞에 놓인 테이블로 가더니 가방 안에서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 새아버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류 안에는 우리가 몇 달에 걸쳐 사설 탐정을 통해 모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운영했던 고급 주점의 내역, 거기에서 일했던 여성들 명단,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예비 동서의 이름, 심지어 가명으로 등록돼 있었던 이력도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모두 매치해낸 결과였어요. 시모는 손을 떨며 서류를 꺼냈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결국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쳤어요. 와인잔은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그 순간 거실엔 정적만 가득했어요.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 고급 주점 운영하는 사람이었어. 사업가인 척하고 문화 인맥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미술관을 노리고 들어온 거였어. 말도 안 돼. 그 사람 미술 좋아했잖아. 나랑 같이 파리 갔을 때도 그 로댕 미술관 앞에서. 그 사람 아마 로댕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야. 엄마를 꼬시려고 외운 거야. 엄마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게 연기였다고.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부는 큰 주점을 운영하던 말하자면 일종의 어둠의 큰손이었고 주점 접대부로 일하던 예비 동서가 외모가 눈에 띄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자 시부가 예비 동서에게 더 큰 돈 벌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 거더라고요. 시부가 뒷조사해보니 예비 동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미모를 이용해 남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기를 친 화려한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예비 동서가 사기에 일가견이 있다는 걸 알고는 가짜 이력으로 세탁을 시키고 사기에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일부러 시동생에게 접근하도록 시킨 뒤 시가 재산과 미술관까지 가로채 장악하려고 한 거고요. 시모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여전히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자신에게 묻듯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그 해외 재단 프로젝트는 그거 그 사람이 유치한 거였는데. 그것도 가짜였어. 해외 재단 4층에서 서류 만든 거, 계약서에 찍힌 서명 위조한 거 전부 조사 끝났어. 엄마, 미술관을 걸고 한 모든 일들이 다 조작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류 검토 실수한 것도 예비 동서가 수습한 것도 전부 쇼였던 거예요. 계획된 시나리오였다고요. 그러니까 시부와 예비 동선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였죠. 예비 동서는 땅에 고개를 받고 입을 꾹 다물었고 시모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덜덜 떨면서도 계속 넘겼어요. 각종 계약서, 이메일 캡처, 문자 대화록, 계좌 내역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했던 모든 증거가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엄마,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말을 못했어. 괜히 먼저 덮쳤다간 증거 다 없애고 도망칠 수도 있었으니까 가장 확실한 순간을 기다렸어.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야.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 어머님 생신, 이보다 좋은 날이 없죠. 시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격하게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흐르는 상태였어요.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고 그렇게 강단이 있던 시모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집안의 어른으로 항상 단단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랑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순간 그 모든 틀이 깨져버린 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 그 모든 걸 내 인생을 다 속였다는 거야. 엄마 잘못 아니야.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속았을 거야. 아니, 나는 그 사람을 믿었어. 이 집을, 미술관을, 우리 가족을 그 사람과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나 혼자만 바보였네. 결국 내가 모든 걸 망친 거야. 그 순간 예비 동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시모 앞에 털썩 주저앉은 채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한순간 욕심이었어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정말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러다 점점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진심도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어디다 대고 어머니야, 이 소름 끼치는 년. 그때 큰 소리를 들은 시부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자료들을 본 시부는 당황한 듯 주춤거리며 말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게 왜? 다 끝났어요. 이제 변명하지 마세요. 시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고 예비 동서와 시모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여보.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그 입 다물어. 네가 저 인간 끌어들였다는 것도 방금 들었어. 한마디도 하지 마. 아니야, 그게 그렇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냥 미술관을 같이 키워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건 진심이었어. 나쁜 과거가 있다고 모두 거짓은 아니잖아, 여보. 진심? 지금 나한테 진심을 타령을 해? 당신이 뭘 진심으로 한 게 있어? 내 돈으로 산 그 차도, 내 이름으로 된 집도, 미술관도 전부 다 나를 속여서 얻은 거였잖아.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리고 바로 그때 예정한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초인종이 울렸고 대문이 열리자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들고 빠르게 집 안으로 진입했어요. 박혜정, 당신을 신분 위조 및 특수사기,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오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전 진짜.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움직이지 마세요. 예비동서는 경찰에게 팔이 붙잡혀 그대로 제압됐고 바닥에 앉아 울먹이며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어요. 함께 계신 이분은 이기수 씨 맞습니까? 시부는 손을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어요. 경찰은 서류를 펼쳐들며 차분히 말했어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봐요. 이거 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각 수갑이 채워진 채 집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예비동서는 엉엉 울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 시부는 창백한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대로 끌려나갔어요. 거실엔 단 한마디 말도 없었고 시모는 그냥 멍하니 그 뒷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슴속이 다 뚫린 것처럼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났고 거짓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죠. 경찰 수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어요. 예비 동서와 시부는 과거에도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어요. 예비 동서는 고급 술집 출신 경력을 숨기기 위해 허위 신분으로 사설 학위 위조를 했고 뉴욕대 졸업 증명서도 가짜였어요. 시부는 주점에서 얻은 인맥을 통해 시모에게 접근했고 거짓된 프로필로 결혼을 강행했죠. 그 후 예비 동서를 시동생에게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시가 재산 전체를 장악하려고 계획해왔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마지막엔 해외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은닉 재산을 정리하고 이중 여권을 발급받으려다 적발된 정황까지 포착됐던 겁니다. 재판은 꽤 오래 걸렸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예비 동서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시부는 징역 3년에 추징금 명령까지 내려졌어요.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됐고 이 스캔들은 미술 잡지에까지 실렸어요. 땡땡 미술관 사기 사건, 가짜 상류층의 실제, 위조 학위로 속인 미술계,
같은 제목으로 보도됐고 저희를 알던 사람들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죠. 저희 미술관의 이름도 함께 언급됐고 처음엔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지만 사건 전말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미술관 내부의 정화와 재정비 계기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어요. 한편 시동생은 한동안 말을 잃고 지냈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모든 걸 정리했어요. 형, 그리고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인간을 데려온 줄도 모르고. 됐어, 임마.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넌 피해자야. 이제부터라도 네 인생 다시 살면 돼. 훌훌 털어내. 큰 충격에 빠진 시동생은 파혼 후 외부와 단절한 채 본인의 업무에만 전념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매일 자책을 이어갔죠. 자신이 눈이 멀어 이런 사태를 낳았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결국 재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시부가 고의적 속임수로 혼인에 이른 점을 인정했고 시모는 혼인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모두 승소했어요. 그 과정에서 시부에게 넘어갔던 재산도 거의 전부 되찾을 수 있었고 법적으로 시가의 자산도 완벽히 보호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그날 이후 한동안 외부 활동을 멈췄어요. 혼자 시간을 가지며 미술관을 정리했고 결국 나중엔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혜진아, 이젠 네가 미술관을 지켜줘야 할 것 같아. 난 이제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이제 나도 그만 물러설 때가 된 모양이다. 며칠 후 시모가 미술관 내에서 조용히 임원진들과 모임을 가졌고 자리에서 일어나 공지를 했죠. 저는 이제 제 역할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장은 제 며느리이자 우리 미술관을 오래 이끌어온 여기 윤혜진 씨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임원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시모를 바라봤어요. 평생 자기 미술관이라고 당당히 말하던 사람이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물러나는 모습은 조금 쓸쓸했지만 한편으론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껴졌어요. 관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미술관의 방향성과 신뢰 회복에 대한 정비였어요. 기존 전시 일정을 모두 재검토했고 내부 큐레이터들과 매일 회의를 열었죠. 해외 유수 미술관들과 교류를 복원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돌렸고 제가 영국 유학 시절 맺었던 유럽 미술계 인맥들도 총동원했어요. 특히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어요. 우리 미술관은 더 이상 보수적인 구조물 안에 갇혀있지 않을 거예요. 전통은 지키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관장님, 현대미술 쪽 큐레이터 풀도 다시 모집할까요? 네. 그리고 기존 고미술 라인과 협업할 수 있도록 중간 조율할 수 있는 기획팀도 별도로 세우세요. 그렇게 현대미술과 고미술이 조화를 이루는 기획 전시를 선보였고 기존의 보수적이라 평가받던 저희 미술관은 혁신적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얻게 되었어요. 미술 평론가들이나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전시 관람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남편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충격과 분노로 한동안 무기력하던 남편은 결국 건축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차렸고 처음으로 맡은 프로젝트가 다름 아닌 우리 미술관 부속시설 리노베이션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협력도 하면서 개인의 길을 존중해 주었고 부부 사이도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어요. 얽히고 설킨 사기의 그늘이 걷히자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시모 역시 과거의 모든 실수와 상처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재혼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운영에선 완전히 손을 뗐지만 미술관 자문으로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제게 조언을 건넸어요. 아가, 내가 너를 만난 게 우리 집안이 받은 가장 큰 복이야. 내가 어리석어서 그걸 늦게 알아본 게 너무나 미안하고 또 고마워.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예비동서와 시부는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법원은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추징금도 별도로 부과했죠. 미술계에도 소문이 나면서 그들의 이름은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더 이상 문화계에서는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 두 사람을 제외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재건과 재기를 이뤄냈어요. 시모는 계속 자문 역할을 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길을 개척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을 견뎌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미술관을 이끌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하나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모든 거짓에는 언젠가 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사람만이 끝까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요. 전 예비 동서와 시부가 꾸민 이 기막힌 연극은 결국 탐욕과 거짓이라는 본질을 감추지 못하고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았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그 상처 위에 다시 희망을 세워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상처조차도 삶의 일부로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만에 하나라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석연찮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디 의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를 알기 위해선 가끔 그 틀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모두 그런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